네 번째 것도 있네요. 다중 포트 메모리. 그러죠? 네. 그런 어떠한 또 우리가 토폴로지,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다중 포트 메모리는 크로스바 교환 행렬과 그다음 공유버스, 저걸 갖다가 혼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은 CPU, 프로세서가 CPU죠. 네, 프로세서 0번, 1번, 2번이 있고요. 그리고 기억장치가 해당하는 기억장치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입출장치. 그래서 어떠한 환형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를 다중포트 메모리 구조다라고 메모리를 갖는 우리가 다중처리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중처리를 구분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바로 어떤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어느 쪽에서 운영체제를 갖다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다중처리를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형태가 되겠죠. 네. 세 번째는 다중처리적 운영체제 형태에 따른 분류. 그러죠. 운영체제 어떤 형태. 근데 이 운영체제 형태보다는 어느 쪽에서 주기능을 갖느냐,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운영체제 형태에 따라서 첫 번째 어떠한 구조가 있냐면은 바로 주종관계 다중처리가 있습니다. 주종관계, 그다음 관계 다중처리. 자, 우리말로는 마스터 슬레이브가 되겠죠? 마스터 슬레이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형태의 쓰입니다. 자, 이것은 CPU가 지금 여러 개가 쓰입니다. CPU1, 그 다음에 또 CPU2, 그러죠? 그 다음에 CPU3, 여러 개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하나의 CPU를 갖다가 마스터로 딱 두는 거예요. 주 프로세서로. 그러죠? 네, 주 프로세서로 딱 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종 프로세서가 됩니다. 즉, 얘가 마스터죠. 마스터로 딱 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슬레이브로 두는 거예요. 슬레이브. 그러면은 이 마스터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바로 메모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입출력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마스터는 바로 이러한 장치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가 있는 운영체제가 이쪽에서 수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바로 마스터 역할입니다. 반면에 슬레이브. 자, 이러한 어떠한 프로세서는 뭐 하느냐. 자원을 갖다 관리하지 못해요. 얘는 단순하게 연산만 수행합니다. 연산. 연산 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 CPU는 연산도 하고 바로 입출력 작업, 자원 관리도 하고 운영체제도 운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저게 바로 우리는 주종관계다. 그래서 얘가 주, 얘가 종.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능이 CPU1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주종관계는 우리가 비대칭 관계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칭. 따라서 CPU1이 망가지면은 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교재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서를 마스터로 지정해서, 그러죠? 얘는 연산 입출력을 담당합니다. 그러죠? 네. 입출력 담당한다는 얘기는 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슬레이브로 얘는 연산만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정리합니다. 얘는 CPU1은 연산도 담당하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입출력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쓰고 있죠? 운영체제를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연산 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자 어떠한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 그런 기능만 갖고 있다. 따라서 비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 프로세서가 망가졌을 때 전체 시스템은 멈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분리수행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행이에요. 분리수행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한쪽의 기능을 갖다가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독자적으로 앞에서 배운 아까 약결합 형태입니다. 약결합으로 메모리하고 입출력 장치 줘요.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주고 또 입출력 장치 주고 약결합 형태 저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죠? 독자적으로 메모리, 입출력 장치. 그러죠? 자, 운영체제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죠? 네. 자, 이것이 말 그대로 분리시켰다 해서 분리수행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내에, 물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고, 시스템 내에 어떤 작업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40시간짜리 작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는데, 얘가 먼저 받았어요. 그럼 얘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겁니다. 40시간 동안. 그러죠? 이 40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너 한 10시간 해? 너도 10시간 해? 네. 내가 한 20시간 할게. 그런데 그거 갖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작업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러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작업 분산, 작업의 어떠한 내용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분리수행입니다.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각 프로세스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고, 각 프로세스 발생하는 인터럽트도 해당 프로세스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하더라. 자신만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 세 번째 항목에 이게 나와요. 각각의 프로세스 수행을 서로 돕지 않아. 그러죠? 하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유유 상태가 된다. 그러죠? 그다음 부하를 갖다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장점은 있죠. 바로 애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일단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분리수행.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대칭 방식이 나왔습니다. 대칭형. 대칭형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배운 간결합 형태입니다. 자, 여러 개의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1, CPU2, 그러죠? CPU3. 갖다가 하나의 메모리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다가 입출 장치를 연결하고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죠? 하나의 운영체제만을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칭형이다 라고 합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고 앞에서 배웠던 간결합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메모리가 하나잖아요. 근데 CPU1도 접근하려고 그래요. CPU2도 접근하려고 그래요. CPU3도 접근하려고 그래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제어를 해줘야 되겠죠? 네, 스위치 시켜줘야 됩니다. 얘가 쓸 때는 애들은 기다리게끔 하고 CPU2가 쓸 때는 애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런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큰 어떠한 시간의 작업이 들어왔을 때 골고루 나눠서 작업을 분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바로 대칭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니까 대칭 처리 나와 있죠? 모든 프로세서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죠? 자, 구현과 수행은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죠? 하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배제라는 것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다. 어찌되었든 과부하 작업을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다중처리기의 여러 어떠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교재에 보니까 특별한 게 하나가 있죠. 네, 데이터 플로 구조라고 하는 그런 또 처리기가 또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 이것은 이제 병렬 처리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네, 이것까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흐름, 그러죠? 네, 플로우. 가끔 이제 흐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 어떤 컴퓨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 플로우는 일단은 처리할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연산을 갖다 한번 하게 되면은, 자, 저희 교재에 있는 거 조금 응용해서 한번 하면은, 만약에 A,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러죠? 네, 이런 연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A-B다. 자, 요런 연산을 갖다가 우리가 순차 처리하게 되면은 A 값, B 값, 그러죠? 다 구하고, 그 다음 A 더하기 B 처리하고, 그러죠? 또 A-B 처리하고, 그 다음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저 A 어떤 값 주어질 거고, B 값 주어질 거고, 먼저 또 A 더하기 B 연산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A-B 연산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A 더하기 B, 그러죠? 한 거에다가 A-B 연산한 거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순차 처리할 때는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만 딱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자, 여기 A가 값이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졌다. 연산들이 지금 따로따로 연산자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N은 더하기 연산, 마이너스 연산이에요. 요가 받아들이고 이가 받아들입니다. 이가 받아들이고 이가 받아들입니다. 자, 요거 처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가 되죠? 요거 처리하게 되면 A-B가 되죠? 네. 요 두 개 받아들인 것 갖다가 어디로? 곱하기 연산으로 보냅니다. 곱하기 연산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 그러죠? 네. 그 다음에 A-B가
바로 곱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단 3단계로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데이터 플로우 어떠한 컴퓨터 또는 처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좀 뭐 동작보다 의미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내의 모든 명령어들을 그들이 수행하는 데이터들이 준비되었을 때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연산의 실행 순서를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그래서 데이터 드라이븐, 데이터 구동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일단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그 어떠한 준비성에 따라서, 그러죠? 순차적으로 바로 구동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바로 구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죠? 드라이브 방식. 저런 어떤 의미까지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병렬 처리